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아파트 가격 폭락시킨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에 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누굴 지지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뇌물,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임 대통령이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진행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의 지지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그리고 고환율 정책들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딱 주택 정책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택정책 하나만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서민 주거 안정에 관심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국민들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라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거 정책의 핵심, 바로 보금자리 주택이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요, 다른 주택 정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질을 굉장히 강조했던 주거 정책이고요.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요, 2008년 9월에 발표가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150만 채의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 형태로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분양주택은 한 7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20만 호, 장기전세 10만 호, 그리고 국민임대 40만 호, 영구임대 10만 호,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임대주택이 무려 80만 호로 많잖아요. 이 중에서 70만 호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중형평수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3, 4인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 게다가 분양주택은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대책이었는데, 그 중심에 민간이 아니라 공공 중심으로 정책을 공급한다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주택이 과거의 대규모 주택 정책과 달랐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과거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모두 다 급등하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은 그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1기 신도시는 언제 나왔다? 1980년대 후반에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시장,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 바로 이 1기 신도시였죠. 원래는 소규모로 깔짝깔짝 공급했다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대규모로 지정했던 게 5개 신도시, 바로 1기 신도시였습니다. 2기 신도시도 200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서, 자,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2기 신도시였죠. 자, 근데 노태우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다 주택시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대규모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자, 임기를 수행하다가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대책 중 하나로 이것을 공급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보금자리 정책은 전면적으로 달랐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민의 주거질 향상이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고요. 주택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크기적인 부분에서 아니에요. 수요자가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급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를 이제 선호하지 않는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도심 지역에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반발을 감당하고서라도 주택정책, 공급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면적을 공급해서 임대주택도 절대 지금처럼 작은 1.5룸이나 원룸 같은 걸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저렴하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아니라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정책을 세웠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에도 적정한 면적에 원하는 위치에 공급을 했더라. 결론은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다양한 면적을 임대와 분양 형태로 쏟아 부었다는 부분이죠.
자, 보금자리 지구의 지정 위치를 보잖아요. 얼마나 실수요자의 편의를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차부터 6차까지 2009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정해 나갔는데 이것을 다 합쳐봤더니 자, 서울에서 이렇게 근거리 위치 또는 서울에서 공급이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기 신도시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게 위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얼마나 실수요자를 생각하고 정말 배려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쏟아지는 비난 무엇이죠? 수요층을 생각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부분이죠. 자,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됐었던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혼희망 타운마저도 46제곱미터 초소형 면적을 공급했다는 부분, 결국에는 이미 임대 수요층을 한정한 특화단지까지 더불어서 위치, 면적, 대상 모두 다 실수요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미달 상황이 펼쳐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책과 시장이 따라노는 현상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아무리 100만원, 200만원 공급 계획이 나와도 시장이 꿈틀도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제목에서 대통령이 대놓고 주택가격을 폭락시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보금자리 지구가 수도권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양 가격으로. 자, 과거의 주택 공급 계획과 다른 게 LH가 분양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이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 물량이 쏟아졌다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로 저렴했다? 강남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요 3억 초반에 공급을 했어요. 강남 LH 1단지 보면 3억 5,700만 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미사지구 보실래요? 지금 10억이 넘죠. 여기 분양가를 3억 3천만 원에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물량적으로 쏟아 부으니까 자, 결국엔 미분양이 날 정도로 공급이 넘쳐났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의 주택가격 폭락은요 크게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부터 급등한 소비자 물가에 따른 긴축 현상, 두 번째는요, 자, 2기 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면서 서울 지역에 이제 대거 이탈이 나타났다는 부분, 세 번째가 바로 공급 측면에서, 분양 측면에서 이런 저렴한 공급 분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3박자가 맞으면서 2012년과 2013년에 주택 가격 거품이 최대 40% 이상 제거가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을 보면요. 2007년부터 이제 과열 양상이 꺼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우하향 연착륙 기조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는 부분은 지역 주민의 많은 반발을 살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에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냐?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을 쏟아내다 보니까 민간 건설사 분양이 완전히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확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이고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요 2012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에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늦어지게 돼버립니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세에 공공 민간 분양 시장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분양가에 책정해도 분양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 중심의 빠른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당시에 강조됐던 공기업의 부채 부분 때문에 더 이상 LH가 부채를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 속도가 크게 뒤처지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거의 사실상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관련해서 현 정부, 앞으로 정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과 추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니들 편한 대로 공급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치와 면적을 계산해서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숫자만 채우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회성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통령한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획을
실행할 청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도 공공이 주도해서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 보금자리 지구 초창기에 지정됐던 것들이 공공이 주도해서 확실하게 분양 물량을 앞세웠다가 뒤늦게 민간이 참여하면서 분양 일정이 이제 계속해서 미뤄지는 부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어설프게 싱가포르 연구보고서 하나 보고 따라하지 말고 과거에 성공한 사례 좀 참고해서 주택시장 안정세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했던 주택 정책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례 보지 말고 그 성공한 정책을 좀 따라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